자, 친구들, 우리는 지금 동학농민운동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동학농민운동까지 배웠는데요.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기억나는지 기억을 늘 상기시켜야 됩니다. 먼저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많은 수탈들을 했죠. 그러니까 정봉준을 중심으로 한 고부의 마을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밀란을 조사하러 온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농민들의 그 뜨거운 마음에 기름을 확 더 부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고부 주변 마을에 있는 옆마을, 윗마을, 아랫마을, 뒷마을, 앞마을 많은 사람들이 백산이라는 곳에 집결하게 되었고, 백산에서 다시 한번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외치면서 봉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농민군은 정부군과 관군과 한판 황토현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니, 이때 장태와 그리고 죽창을 앞세운 농민군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전주성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탐관오리를 몰아내고 제폭구민 보국안민, 본인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농민들을 규합하고 끌어모으죠. 그리고 바로 전라도에서 가장 큰 성이라 할 수 있는 전주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했다. 여기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전주성이 빼앗긴, 그러니까 전주성을 농민군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전라도 일대를, 전라도 전부를 농민군에게 빼앗겼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한양에 고종과 민비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자칫해서 서울로 들어온다고 했다가는 관군은 농민군을 막을 수가 없고, 농민군은 화가 너무나 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청나라에 SOS를 요청합니다. 삐삐삐, 거기 청나라 쪽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이 우리 난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너무 위태해요.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얄라 알았다 해. 역시 너희들은 우리였으면 안 된다 해. 갑신정변에서 우리가 군대를 빼는 게 아니었다 해. 지금 당장 가겠다 해. 차차, 이러면 우리만 혼자 군대를 데려가면 안 된다 해. 우리가 일본에게 알려줘야 된다 해. 여러분들, 왜 청나라는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병할 때 일본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렇죠, 텐진조약 때문이지요. 얄라 여기 우리 청나라인데 이제 우리 조선에 청나라 군대를 파병하려고 한다 해. 너희는 올 필요 없다 해.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 해. 머시 우리도 그냥 따라가서 함께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농민군들을, 자신의 국민들을 진압하겠다고 외국 군대를, 특히 더군다나 두 나라를 끌어들인 고종과 민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당황스럽습니다. 어찌됐든 청나라의 정부는 SOS를 요청하게 되었고요. 일본은 텐진조약을 구실로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희는 왜, 일본은 들어올 필요 없는데 왜 일본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단 말이냐. 깜짝 놀라게 되는 거고요. 농민군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외세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봉기하였는데, 우리의 봉기로 인해 일본과 청나라가 함께 들어온다고? 안 되지. 정부와 농민군은요, 외세를 몰아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정부군과 그리고 그 농민군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전주에서 맺은 화해의 약속이다 해서 따라합니다. 전주화약.
협상 테이블에 농민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멍청이들아. 너희들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면 일본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몰랐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밖에 일 처리를 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봉건제를 좀 없애고 신분제를 없애고 여러 가지 농민들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봉기하였는데 너희들은 어찌 일 처리를 이거밖에 못하느냐. 오히려 꾸짖죠.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협상가로 나간 홍계훈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외세를 몰아내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하니 농민군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는 대가로 농민군들은 해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농민군이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농민군의 요구사항을 12개로 정리해서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everybody say 패정개혁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패정개혁안 12개조입니다. 일단 첫 번째 탐관오리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횡포한 부정부패한 사람들 없애주세요. 불량한 유림과 양반놈들 다 없애주세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탐관오리 다 없애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노비문서 불태워주세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노비는 없습니다.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양립, 그러니까 멀리서도 백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머리 모자에 뭘 쓰였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못 쓰게 해라. 이것도 신분제 철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것. 그러니까 유교 시대에는 여성들이 한 명의, 그러니까 좀 웃기죠. 조선 시대는 일처 다첩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는 한 명의 처와 부인과 다양한 여러 사람의 첩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지아비를 여러 명을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을 여러 명을 둘 수가 없어. 심지어 남편이 죽었다 하더라도 재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죽은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은 부인의 개가 재혼을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남성들의 지위가 너무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아비가 없는 여성들은 막 겁탈당하고 그리고 또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개가를 하게 해주세요 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금 좀 줄여주세요. 그다음 관리 채용은 지번을 타고 인지를 등용할 것. 그러니까 과거제 없애주세요. 부패한 과거제 없애주세요. 이런 거고요. 외와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이거는 반외세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겁니다. 12조. 농민들이 정말 원했던 거예요. 뭐예요? 토지는 평균적으로 분작하게 할 것. 그러니까 토지를 모두에게 일정하게 나누어 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 토지 개혁에 대한 내용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갑신정변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갑신정변의 한계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갑신정변을 지지해주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농민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토지개혁입니다. 농민들은 그때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없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반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농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은 지주는 되지 못하고 소작농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백성들은 토지를 분배받기를, 내 땅을 갖기를, 지금으로 말하면 내 집 얻기를 원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갑신정변에 있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들은 그것을 못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들을 농민들이 하게 됩니다. 탐관오리 없애주세요. 신분제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세금 좀 줄여주세요. 외세랑 같이 어울리는 자 벌해주세요. 그리고 토지개혁 해주세요. 요 내용은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갑신정변호에서 그대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잘 기억해 두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홍계훈이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했을 때 이 12가지를 농민대표가 제안을 합니다. 홍계훈은 알겠어요. 우리가 농민군들이 얼른 해산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외국 군대가 철수만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 다 들어주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패전개혁안 제안. 패전개혁안을 제안하게 되고 거기에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홍계훈이 약속을 하는 거죠. 이때 농민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들어준다고만 이야기하고 안 들어줄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어떻게 합니까? 홍계훈이 이야기를 하죠. 이 패전개혁안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정청이라고 할 겁니다. 서울에 교정청을 만들어서 이 교정청의 임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이 패전개혁안을 실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군들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어날게요 라고 아차차. 그런데 우리가 교정청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 패전개혁안이 실제로 실시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땅으로 돌아간다면 양반들이 우리가 막 몰아낸 탐관오리는 양반들이 다시 집권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그들의 복수를 당하게 될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교정청이 설치되고 교정청에서 무언가 시행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홍계훈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좋아요. 그러면 전라도 지방에서는 집강소라는 것들을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집강소에서 여러분들이 사또처럼 여러분들이 지방관처럼 자체적으로 패전개혁안을 실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전라도 일대에서는 집강소에 농민들이 직접 무언가 주도해서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바로 동양 최초의 민주주의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농민군들은 모두 해산을 하게 되죠. 여기에 농민자치기구라고 적을게요. 자치기구. 전라도 일대에서만 이렇게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별적으로 패전개혁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화약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니 정부는 빨리 다시 한번 거기 청나라에 연락을 하게 되죠. 여보세요, 거기 청나라죠? 저희 조선인데 아직 도착 안 하셨죠? 이제 우리 농민군들이 이제 다 해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 필요 없어요. 사실 도착했는데 다시 돌려보냅니다. 청나라가 이야기합니다. 얄라 언제든 오라고 하라 했다 다라고 하라 했다 짜증난다 해.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왔나 해. 그냥 집에 돌아가겠다 해. 다시는 부르지 말라 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일본에게 전화하죠. 삐삐삐. 여보세요, 일본이죠? 일본이십니다. 우리 이제 너희 경복궁 코앞이문이다. 경복궁으로 왜 갔어요? 경복궁으로 올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인천에 상륙했으문이다. 경복궁으로 가겠습니다. 곧 만나겠으문이다. 뚜뚜뚜. 바로 일본군들은 경복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여기서 일본 놈들의 시꺼먼 속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경복궁을 점령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 나라에서 이런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것은 너희의 정치 제도가 썩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썩어 빠진 정치 제도를 개혁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개혁하겠다며 김홍집과 누구냐 그 흥선대원군을 내세워가지고 개혁을 실시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갑오개혁입니다. 물론 1차 갑오개혁이 되겠죠. 일본이 조선에서 갑오개혁을 실시한다는 소문을 들은 청나라는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는 왜 집으로 안 돌아가나 해. 그리고 왜 우리 아들나라에서 무슨 개혁이나 한다고 날뛰나 해. 가만두지 않겠다 해. 이러면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은 기다렸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청나라의 함대를 습격하게 되고요. 바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지금 청나라와 일본이 어느 나라를 두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선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근데 이 청일전쟁의 굉장히 어이없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 전쟁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요. 대동강, 함경도 지방, 함경도 아니죠. 황해도 지방, 평안도 지방, 그리고 전라도 지방, 전라도 아니죠.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지방이 완전 불바다가 됩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농민들. 우리가 해산하면 그 자식들 돌아간다며 이 정부군들아. 그리고 우리가 해산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돌아가지 않아? 일본 자식들아. 가만두지 않겠어. 다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녹두장군 전봉준에게 찾아가는 거죠. 전봉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무기를 듭시다. 다시 장태를 가지고 나오세요. 다시 죽창을 들고 나오세요. 다시 농민군을 규합하기 시작하죠. 이때 이것이 바로 2차 농민 봉기 되겠어요. 자, 이 2차 농민 봉기는 재밌는데 요거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2차 농민 봉기는 이것은 전라도 일대 사람들만 동의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전봉준을 따르던 그 동학의 무리들과 그리고 2대 교주였던 최시형을 따르던 동학의 지도자들이 달랐어요. 그런데 최시형 무리들은요, 이 전봉준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시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동학이 정식 종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밀란을 봉기를 하니까 전봉준이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전봉준과 최시형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차 농민 봉기가 있을 때는요, 최시형도 그리고 전봉준도, 손아중도, 김계남도 아주 그냥 모두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농민들과 그리고 충청도 농민까지 합세하게 되고 경상도의 일부 농민들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을 대동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명성황후 죽여버릴 거야, 고종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라 누구를 쫓아버릴 거야? 일본군들 다 쫓아버릴 거야. 일본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나라랑 전투하고 있는데 일본군들 우리나라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봉기하게 된 이것이 바로 2차 농민 봉기입니다. 충청도와 그리고 전라도 접주들이 만나서 군대를 하나로 합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진격을 하려면은 반드시 공주를 지나야 했답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와 정부군 그리고 동학 농민군이 공주 우금치라는 언덕에서 한판 전투를 벌이게 되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우금치 전투 되겠어요. 이 우금치 전투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지 마세요. 너무 언덕이 거의 산이라고 봐야겠네. 자,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군들이 있고요. 일본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여기 농민들이 있고요. 선생님, 왜 여기 관군은 왜 있나요?
왜 우리나라 군대는 왜 있나요? 결과적으로 이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관군이 파견은 되고 대부분의 관군이 일본군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군이라면 일본군들을 차라리 죽였을 것 같아. 근데 뭐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농민군을 진압하라니까 뭐 어쩌겠다 싶다마는 아무튼 농민군대 숫자는 굉장히 많고요. 이 언덕에서 관군과 일본군은 포진을 하고 있고 농민군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농민군에게는 비장의 무기 장태가 있죠. 이 장태를 굴리면서 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접근을 합니다. 당연히 사격 개시 소리가 들리고 팍! 총이 쏴집니다. 그런데 황토연이나 황론총 전투 같은 경우에는 장태를 굴리고 가면은 전혀 장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쓰러지는 적이 없었는데 이 우금치 전투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장태를 굴리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픽픽픽 쓰러지고 장태를 굴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의 화력이 관군이 가지고 있던 총은 우리 장태를 뚫지를 못했는데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총은 더 좋은 총이었던 거예요. 화력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태를 뚫고 농민군들의 살갗을 막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장태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장태를 갖다 버리고 죽창을 들고 막 빠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고 그 근거리로 오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 해가지고 막 앞을 보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후죽순 모든 앞에 있는 농민군들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기록에 보면 한 명의 일본 군대가 10명의 농민군들 100명의 농민군들을 상대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일본군의 화력이 대단했고 농민군의 무기들은 정말 보잘것없었다. 그런데 농민군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기록을 보면 관군의 기록입니다. 이규태라는 사람의 관군의 기록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앞을 다투어 기어오르는 저들은 무슨 의리이고 무슨 담력인가. 저들의 행동을 말하고 생각함에 뼈가 떨리고 마음이 서늘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가오는 조금만 내가 세 발짝이라도 더 가서 쓰러지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 농민이 그 세 발짝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 죽음을 각오한 그 눈빛, 그걸 본 관군은 그들의 얼굴을 다시 생각하면 뼈가 떨리고 마음이 서늘하다. 여러분들, 무엇이 농민군들을 이렇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정의이고 자유고 그리고 근대 국가를 향한 열망이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의, 그러니까 농민들의 민권 의식이 높아졌다. 개혁을 향한 근대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분제를 좀 없애고자 하는, 토지를 좀 받고자 하는,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이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구나. 나는 지금 비록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여기도 나타난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금치라는 언덕에서 농민군은 참혹한 패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2월에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전봉준 체포가 1894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시작한 이 농민봉기가 12월에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뜨거운 1894년을 우리는 한번 배워봤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이들의 패전개혁안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가보개혁, 이때 1차 가보개혁 말고 2차 가보개혁에서, 1차, 2차 가보개혁에서 잘 반영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 의의로 이야기해놨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일반 대중들이 국가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성을 띈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어떻게 말해서는 실패한 개혁운동입니다. 농민들의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운동이, 이들의 정신력이 나중에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그 독립운동이 나중에는 4.19 혁명으로 이어지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고,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촛불 집회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잠깐 선생님이 좀 흥분해 봤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동학농민운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안녕!